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한승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우리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숙주미생물 상호작용 연구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고요. 이제 치과에 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죠. 이가 썩는 거하고 잇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이 대부분이 다 감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미생물이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병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이제 미생물 군집 분석과 바이오필름 제어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 군집을 이루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이 잇몸에 있는 어떠한 세포들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도 연구하고 이 분자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큰 주제가 되겠고요. 미생물이 침투하게 되면은 여기 이를 감싸고 있는 게 치조골이라는 뼈 조직이거든요. 이 뼈도 이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뼈를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이 구강감염 질환이 혈관을 타고 미생물들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폐에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 장 이런 데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 질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걸 막기 위한 백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주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이 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미생물과 전염병, 인체의 방어체계, 백신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백신 개발 현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미생물은 아주 작은 생물체라는 뜻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0.1mm 이하의 생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균, 원생생물, 진균, 효모,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제일 작겠고요. 세균이 그 다음 작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와 같은 것들이 좀 더 크겠고, 그 다음에 곰팡이는 눈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보이죠. 여기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집신벌레 같은 원생생물, 그리고 곰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을 우리 인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을 나눌 수 있겠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말 그대로 인체를 해롭게 하고 독성 물질을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고 되게 몸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죠. 비병원성 미생물은 인체에 무해하거나 또는 유익한 균을 얘기하죠. 염증을 막는다거나 병원성 미생물을 이제 증식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면역 시스템을 균형을 맞춰준다던가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감염되는지 보면은 주로 호흡기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감염, 비뇨생식기, 피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접촉한다거나 상한 음식, 위생적이지 않은 데서 만든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이제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린다거나 오염된 의료기구를 통해 또는 피부의 상처를 통해 이렇게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죠. 감염이 이루어지면은 열도 나고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고 페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열이 나고 붓고 빨갛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됐을 때 증상이 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죠.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으로 감염되거나 또는 동물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 동물,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질병이 전파됩니다. 이거는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들이 다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군들은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습격됐는데 이 국가기관에서 이 통제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질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원전 430년에 보면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웠던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때 이제 장티푸스가 창궐해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홍역, 장티푸스, 천연두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로마 제국의 붕괴가 이 질환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흑사병, 이거 되게 무서웠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고, 중세시대에 봉건지대에 몰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간 이 문명인들이 이 천연두와 같은 병원균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전염이 돼갖고 원주민들이 이제 이 천연두에 접촉이 되니까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이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이 천연두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원주민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도 이 천연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 독감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최근에는 콜레라, 그다음에 사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탄저, 그리고 지금 한창 있는 코비드-19,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들이 이 100% 세계사를 좌지우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생활과 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몸에는 1차 방어체계, 2차 방어체계, 이러한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1차 방어체계를 선천성 면역반응, 자연면역반응 이렇게 부르고요. 2차 면역반응, 획득면역반응, 후천성 면역반응 이렇게 부르는 방어체계가 또 있습니다. 자, 선천성 면역반응은 감염 초기에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몸을 허락 없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으로 간주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피부죠. 피부가 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골라서 막는 건 아니죠. 모든 미생물들이 접촉이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점막, 소화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제 그 피부층을 뚫고 들어왔어요. 상처가 났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탐식세포나 항원제시세포들이 있어서 이 병원성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이걸 식세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염증이 일어나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성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호중구라든가 대식세포, 수지형세포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1차적 면역 반응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2차 방어 체계를 작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항원의 특이적인 반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의 종류를 구분해서 그 미생물의 특성에 맞는,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는 유형의 면역 반응을 만들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면역학적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같은 병원체가 또 들어왔을 때,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강하게 그 병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T세포하고 B세포가 주요 담당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B세포는 잘 아시겠지만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죠. 그래서 그 들어온 병원체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세포 속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항체가 거기에 접근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포독성 T세포라는 것이 감염된 우리 세포 자체를 제거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 병원체 바이러스도 같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포독성 T세포라고 얘기하고요. 이 T세포하고 B세포를 도와주는 조력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 B세포 또는 림프구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이 획득면역 2차 방어 체계를 유지하는 주요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초기에 이제 감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탐식세포들, 항원제시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걸 어거작 하고 씹어먹죠. 그리고서 이 병원체가 갖고 있는 분자 중에 우리 몸에는 없는 이 미생물만 갖고 있는 분자들이 있겠죠. 그것들만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감작 T세포, 이거는 이제 항원을 경험하지 않은 T세포가 와서 이걸 인지한 다음에 오케이, 이거는 바이러스니까 내가 세포 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킬게. 아니야,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고 항체로 충분해. 그러면은 이런 유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병원체에 맞는 유형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반응 유도라는 게 이 세포를 막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소수의 세포만 있을 거겠죠?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증식을 시키고 그 활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어온 병원체를 잘 제어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역할을 다한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든다는 게 이제 세포 자살이라는 그 기전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이 사라지고 아주 일부분의 소수의 세포들은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이 기억세포들이 어떨 때는 10년도, 20년도, 30년도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전에 만났던 그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깨어나서 증식하고 분화해서 빨리빨리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면역학적 기억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백신이 타겟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백신은 이런 기억세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면역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 제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지만 면역세포도 활성화되고 방어 능력도 이제 커집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손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만졌던 눈꼬리, 버스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출 전후 또 수시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으면은 많은 감염 질환이 예방이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이상은 햇빛을 쬐서 햇빛을 쬐면은 이제 피부에 있는 그 비타민들이 만들어져서 전방 면역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예방 접종 꼭 해야 되고요. 자, 백신. 뭐 이런 V3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아니죠.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면역을 강화해주는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백신의 역사를 보면 처음 백신을 이제 이야기한 분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건 그냥 영어 원문을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백신을 개발했냐면 이때는 이제 스몰팍스라는 천연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이제 완치되더라도 몸에 곰보가 되는 막 이렇게 떡지떡지 곰보딱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안 좋은 질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유를 짜는, 그러니까 젖을 짜는 분들은 이 스몰팍스에 잘 안 걸리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소는 스몰팍스하고 유사한 카우팍스라는 게 걸려요. 근데 이 질환은 이 스몰팍스처럼 이렇게 막 강렬하지 않아요. 그냥 약하게 감기몰살처럼 약하게 아주 그냥 약하게 앓고 마는 그러한 질환만 유발합니다. 근데 이 카우팍스가 걸린 소, 이 젖을 짜면은 이 젖 짜는 분한테도 이 카우팍스가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염이 되면 아주 가볍게 앓아요. 근데 그렇게 난 다음에 스몰팍스가 감염이 안 되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카우팍스에 감염된 분한테서 여기에 이제 상처 부위에 이제 고름이 있겠죠. 그걸 긁어갖고 이제 그 어린아이한테 줍니다. 어린아이한테 이 접종을 해요. 접종을 하니까 이제 얘도 이제 카우팍스 걸려서 약하게 앓겠죠. 앓고 난 다음에 이제 천연두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서 이 딱지, 여기 상처, 여기 부위를 긁어서 이제 천연두를 감염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아픈 거예요. 이 카우팍스 걸렸던 아이가. 그리고 카우팍스를 경험하지 않았던 아이는 아프고. 그래서 이게 그 비슷하게 생긴 병원체, 하지만 증상은 아주 약한 그러한 감염원을 미리 접종시키면 진짜로 무서운 질환이 왔을 때 예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이거를 백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병원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약한 병원체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학습시킨다. 그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게 한다. 이게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감염이 됐을 때 빠르고 많은 항체를 생성해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자, 감염이 되거나 백신을 맞거나 하면은 항체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다 이제 다시 줄어드는데 요 이제 최대치가 되는 것 시점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데 한 번 더 같은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은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높게 항체가 늘어나죠. 이게 면역 기억이 여기서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백신의 경우는 한 번 안 맞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받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면역 증진, 이걸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백신에 대한 면역기호 세포 생성 원리는요. 자, 백신 또는 면역 증강제가 포함되는 백신을 이렇게 맞게 되면은 항원 제지세포, 그러니까 탐식세포가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잡아먹죠. 잡아먹고 여기서 이 항원이 갖고 있는 특수한 분자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한다는 게 이 세포막에다 이렇게 이제 갖고 있고 요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림프절이라는 데로 가서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B세포, T세포들이 활성화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B세포는 항체를 만들게 되고 T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하게 돼서 그거에 맞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기에서 이제 기억세포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것이 이제 백신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백신은 정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1980년대쯤에 거의 뭐 수백만 명의 홍역 환자가 있었는데 백신을 준 다음에 쭉 감소하죠. 환자가 굉장히 떨어지죠. 소아마비 환자도 뭐 굉장히 많았는데 7만 명 넘었는데 막 이게 쭉 떨어지죠. 백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질환들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그 천연두, 아까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이제 만들었던 그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었죠. 천연두는 1977년에 마지막 환자가 보고되고 그 다음에는 보고된 적이 없어요.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1979년도에 스몰팍스는 박멸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스몰팍스는 사람에게 감염되죠. 근데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어진 거죠. 물론 이 균은 있죠. 냉장고 안에 있죠. 연구소나 이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데는 있지만 자연계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는 거죠. 이제 박멸된 최초의 미생물이 되겠고요.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거의 박멸되어 있어요. 이제 일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좀 남아 있는데 이제 남미의 경우는 페루의 마지막 소아마비 환자가 1991년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박멸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박멸 선포를 하게 될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겁니다. 자, 백신 개발을 통해서 전염병이 감소된 걸 보면요.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1900년대에는 홍역만 해도 53만 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61명. 매년 20만 명이 있었던 백일의 환자가 2만 명. 이거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풍진, 볼거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백신 역사를 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제너 백신이 1790년대에 있었는데 사실은 15세기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제너처럼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남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사에서만 이제 이때도 있었더라 하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연두 백신 다음에 광견병 백신이 루이 파스테르에서 만들어졌고요. 장티푸스 백신이 1896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결핵,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 이제 1900년대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처음에 백신이 만들어진 게 1796년인데 이때는 많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됐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개발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야, 이제부터 지긋지긋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항생제 내성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성균이 굉장히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항생제도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미생물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생물도 살아남으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죽이지 말고 간접적으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그걸로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쓰자
해서 백신 개발이 그 다음부터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치료제는요. 자 보세요. 감염 환자가 있어요. 아파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치료제는 얼마가 돈이 들더라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죠. 예방하려고 맞는 거죠. 나 지금 안 아파. 안 아픈데 나중에 아플지도 몰라. 그래서 나 지금 맞아. 그런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안 아플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백신은 가치는 높은데 이게 투자를 막 끌어들이고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먼저 각광을 받았고 백신이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은요, 초기에 만든 방법은 약독화생 백신이라는 거하고 불활성화 백신하고 이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병을 일으키거나 독성을 보이는데 중요한 부위가 약화된 거. 이거는 병을 잘 안 일으키는, 하지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좋은 백신이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항원이 있고 원래 병원체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죠? 하지만 위험하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병원성이 있는 균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는 유전자를 다른 균한테 받아서 이렇게 진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병을 일으키는 균을 키운 다음에 이거를 열 처리 또는 포르말린 처리를 해서 활성을 없애주는 사균 백신인 거죠. 이것도 좋은 백신이죠. 왜냐하면 항원이 다양하게 있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염증 유발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불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약독화생 백신하고 불활성화 백신은 효능은 좋은데 안전성에서 좀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니까 효능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기보다는 좀 더 좋은 백신을 쓰자 해서 만든 게 아다니 백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항체나 아까 세포독성 T세포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자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그것들만 선별해서 그것들을 분리정제하거나 제조합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약독화생 백신이나 불활성화 백신처럼 다양한 항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겠죠. 여기에다가 면역 보조제를 섞어줘서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허가받은 시판받은 백신들도 다 이런 타입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요 아다니 백신처럼 일부분의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백신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코비드-19의 케이스에서 지금 핵산 백신이 처음 개발되고 있죠. DNA나 RNA를 이용한 유전자 백신이에요. 이거는 효능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반면 한 번도 시판 허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 개발하고 있는 게 이 유전자 백신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한 가지의 미생물에 다른 병원체가 갖고 있는 항원을 여기다 발현시켜서 만든 하이브리드 백신이 있고요. 이 바이러스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여러 가지 항원들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제조합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백신의 후보 물질이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맞으신 분도 있겠는데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을 맞고 있죠.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닭이 낳은 계란, 유정란인데 유정란에다가 백신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여기다 살아있는 걸 접종합니다. 이렇게 접종하면 여기서 이제 계란에서 크겠죠. 바이러스들이 배양이 되겠죠. 이거를 원심 분리해서 모은 다음에 이거를 포르말린 같은 것들로 처리해서 이거를 이렇게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포르말린을 여러 번 씻어갖고 이제 없앤 다음에 이 유리병에 담아서 이제 주사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WHO 같은 기관에서 이제 내년에 유행할 바이러스 유형이 어떤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해갖고요. 한 4가지 정도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를
아, 내년엔 이것들이 유행할 거야 하고 이거 만들어 갖고 이 4가지 유형의 바이러스를 전 세계 백신 제조 공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약독화 생백신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요즘에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배양 접시에다가 그 세포를 키울 수 있죠. 사람 세포를 키운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자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배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모아서 사람보다 조금 먼, 좀 예를 들어 원숭이라든가 개라든가 뭐 이런 세포에다가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세포는 여기 감염을 못하지만 일부분의 세포가 아주 뭐 1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감염이 이루어지겠죠. 돌연변이수가 생기니까. 그럼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자라게 되겠고,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사람 세포에 넣어주면은 여기서 감염이 안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찾으면 되죠. 이것을 이제 백신으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렇게 안 만들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 또는 독성 물질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유전자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전자 공학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병원성 있는 부위를 없애갖고 만든 것이 이제 약독화 생백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사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사기를 쓰는 경우에는 근육으로 깊숙이 찔러 맞는 백신이 있고요. 여기 나온 백신들이 그렇고요. 피부 근접해서 피부 쪽에 피하 주사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피내 주사라고 요 겉층에다 주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주사기 싫어하죠. 바늘도 싫고 저도 싫어요. 그래서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이 많이 개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에다가 칙칙 뿌린다거나 혓바닥에다 한 방울 똑, 또는 혀 밑에다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이제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물에 타갖고 마신다거나, 그럼 장이 가서 백신이 되겠죠. 이런 백신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압력을 통해서 강력 분사해서 이제 백신을 주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늘 대신 미세한 바늘 패치, 이거는 뭐 아프지 않죠. 그냥 어떤 밴디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이런 전달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 주사 바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뿐 아니라 더 많은 장점들이 또 있어요. 주사기를 쓰는 거는 의료진이 필요하죠. 숙련된 의료진. 근데 이 점막 백신 이거는 예를 들어 혓바닥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시오 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면 의료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가뜩이나 의료진도 부족한데,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접종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게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이 이제 그 조금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백신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주사기로 주는 백신은 전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혈액에서 항체가 나온다거나 혈액에서 T세포가 활성화된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병원체가 우리 몸 안, 혈액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점막 부위로 주는 백신은 전신 면역도 일어나지만 그 점막 부위에 항체들이 막 이렇게 분비되거나 이래요. 그러면은 점막 바깥이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이겠죠. 그때 막아버리면 굉장히 좋죠. 그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 백신이 이제 굉장히 우수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인데요. 뭐 플루미스트라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고요. 이거는 비강, 코로 이제 주는 거고요.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일으키는 백신인데 이거는 이제 구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랄 폴리오,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 중에 그 경구 투여하는 게 있거든요. 혓바닥에다 이렇게 똑 떨어뜨리는 거고, 살모넬라, 콜레라 백신은 이제 그 장으로 가게끔 이렇게 경구 투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막 백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나노 파티클을 쓴다던가 뭐 이런 전달체들을 개발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 역사를 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맨 처음에는 백신이 없었으니까 감염됐다가 나와서 자연적으로 생긴 면역, 이거는 근데 살아남을 경우나 해당되겠죠. 되게 이런 방법밖에 없다가
에드워드 제너가 만든 천연두 백신, 이게 이제 약독화 생백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접종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열 백신, 불활성화 백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세포 배양을 통한 아단이 백신이겠죠.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 또는 다당체 이런 것들을 항원으로 쓰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백신의 효능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 보조제 개발하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암을 타겟으로 한 백신들이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백신의 개발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백신의 개발 과정은 이렇게 한 4단계,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의 개발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아웃브레이크, 그러니까 감염질환, 전염병이 터졌어요, 어디서. 그러면은 역학팀이 거기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걸렸고, 어떤 경로로 걸렸고, 뭐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을 제어하기 위해서 치료약으로 충분할까? 아니면은 백신을 개발할까?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겠죠. 여기에는 이제 과학자도 같이 협업하고, 통계하는 분들, 뭐 경제, 사회 분야에 있는 분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들지 아니면은 치료약을 쓸지 이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백신을 만드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2단계, 백신 생산 단계가 가는 거죠. 그럼 어떤 백신을 쓸 것이냐, 백신 조성은 뭘로 할 것이냐, 그 후보 물질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후보 물질을 정했으면 그냥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후보 물질을 이제 대량 생산해야겠죠. 그래서 생산 시설을 만들고 공정도 최적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만들면 효능이 있나 없나 평가해야 되겠죠. 사람한테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뭐 설치류, 생쥐라든가 이런 설치를 통해 좀 쪽제비라든가 이런 실험동물에서 비임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능이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 판단되면은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에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평가를 합니다. 임상 1상은 소수의 사람, 뭐 한 20명이라든가 이렇게 몇십 명 단위로 해서 안전한지를 주로 봅니다. 자, 안전성하고 효능하고 있을 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안전성이죠.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은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안전하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뭐 효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안전해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소수의 사람으로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이제 효능도 있느냐 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넓혀가면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서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사람한테 써도 돼 하고 승인을 하면 이제 파는 거예요. 시판 허가가 나면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쭉 공급해갖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쭉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거를 팔로우업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 사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백신 개발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케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의무 접종 스케줄입니다. 우리나라고요. 이제 아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핵 백신, 비형 간염 백신,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폴리오, 소아마비 백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스케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백신 맞고, 뭐 간염 백신 2번, 3번 맞고, 뭐 6개월 차 맞고,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케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자라면서 이러한 백신들을 다 맞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 스케줄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인유주동 바이러스는 이제 최근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접종, 이제 중학생 정도 된 학생들이 이제 맞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간 백신이고요. 또 앞으로도 더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뭐 코비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감염질환은 신종, 변종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덜 익힌 햄버거 패티를 통해서 감염됐던 식중독균, 이콜라이 5257이라는 대장균, 아주 병원성이 높은 대장균, 이것도 백신 없고요. 간염 바이러스도 C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은 없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만 있지, 이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위험하죠. 에이즈를 일으킨 HIV 백신도 없고, 저번에 예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사르스, 메르스, 지카, 에볼라, 지금 코비드-19 이거 백신 하나도 없죠. 계속 신병종 질환들은 생기고 있어요. 이런 백신 연구는 그래서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인데 요즘은 이제 세계가 글로벌하게 돼 있어서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물건이나 사람이 이제 이런 대륙이나 나라들 간의 교역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 이동이 왔다 갔다 많아지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남미를 갈 때 여기서 유행하는 변형병이 뭔지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데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돌고 있는 전염병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감염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금 코비드-19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패러다임이 아픈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예방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백신 개발은 계속 필요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백신 시장이 한 2% 정도 해당하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만든 백신은 거의 없어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고 또는 이제 반제품으로 수입해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데 이게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비드-19도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백신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 또는 백신이 자기네 나라만 쓸 수 있을 만큼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 주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우리도 백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이 있으면 야 니네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 우리가 그냥 만들어 버릴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네고시에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신 개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국방처럼 백신 주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무기로 사용하는 적국이라든가 테러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서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사균 백신이라든가 약독화 생백신 이런 백신들이 이제 주가 됐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의 백신 개발 방법이 이제 사용될 거고 핵산을 비롯한 지금 사용하지 않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항원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거 예측이 있고 이런 전통적인 생물학뿐 아니라 나노과학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정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복합적인 학문을 융합해서 요즘은 더 좋은 안전하고 효능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러한 협업 형태 다학제간의 협업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백신들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 박테리아 보면은요 지금도 이 황색 포도당구균 식중독 많이 일으키는 이런 백신도 아직 없어요. 이질 이런 백신도 없고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이거 화상 환자들에게 잘 걸리는 균이거든요. 이런 거 녹농균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백신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아까 C형 간염 바이러스, HIV 이런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 없는
백신, 아직 개발해야 되는 백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기생충 백신도 필요하겠고,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감염 후 또는 어떤 만성 감염 질환 또는 이제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료 백신도 이제 요즘 이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암입니다. 지금도 암이 사람들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로 떼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화학항암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최근에 면역항암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암 백신도 있어요. 이제 흑색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것들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백신들을 개발 중에 있고요. 암 백신의 종류를 보면은 암세포만 갖고 있는 특이한 항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있겠고,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백신이 있고, 그냥 암세포 자체를 사멸시켜서 통으로 쓰겠다 하는 암세포 백신도 있겠고요.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기반으로 한 백신도 있겠고, 아까 그 항원 제지세포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지상세포를 활용해서 암 항원을 잘 가공해서 T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지상세포 백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요. 암이 이제 걸린 환자가 있으면 이 암 조직이나 세포를 이제 떼어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암 항원을 갖고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 항원이. 그래서 이 단백질 또는 이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걸 백신으로 쓰거나 이걸 감작시킨 이 수지장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을 다시 넣어주거나 해서 이 암을 공격하게 하는 이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항암 백신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 클래시컬한 이런 백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간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 같은 것들은 바이러스가 일으키거든요. 아까 간염 바이러스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염도 일으키지만 간암도 일으켜요. 그리고 이런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푸로마 바이러스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미생물 유래한 암을 대상으로 한 백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차 다른 암종으로도 이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기에 봉착한 백신 공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신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아까 백신 주권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백신 개발하는데,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과 4천억 원에서 1조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회사들, 큰 제약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백신 개발 중간 단계에서 그 라이센스를 이제 파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쓰고 있죠. 뭐 하여간 이 고비용과 오랜 기간이 이제 들기 때문에 이런 백신 개발을 할 때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이 덜 난다거나 환자가 적은 질환들은 백신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회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뭐 쉬운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안 만들어서 없는 백신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UN이라든가 WHO 또는 우리나라의 헤드쿼터로 있는 이제 국제백신연구소 이런 데가 이제 뭐 이걸 비영리 기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백신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뭐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백신 개발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그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역학 조사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연구실에서 어떤 항원이 이제 중요할까 하고 그런
순수 과학을 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잘 만들까, 공정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할까,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의료진도 필요하고, 또 뭐 경제학 공부한 분, 사회학 공부한 분들도 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학자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백신 개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백신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제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